한국전쟁은 한국 경제의 흐름을 완전히 역전시키게 됩니다. 전쟁은 한국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에서 전개되어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전쟁의 공방 속에서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1951년 3월 무렵부터 전선은 38선을 경계로 고착되었지만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할 때까지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어려웠습니다. 한국전쟁의 피해액을 조사해보면 총 피해액은 41억 원으로 1953년 총 생산량인 48억 원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조사는 유형자산의 파괴환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 수치조차도 전쟁 피해액의 일부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형자산의 피해액 가운데 사회 간접자본과 일반 주택의 피해가 가장 커서 전체 피해의 72%를 차지하였고 일반 기업체의 피해 규모는 전체의 16%를 차지하였습니다. 공업 부분의 피해 규모는 전체의 10% 정도였지만 전쟁 피해를 공업 부분에만 한정할 경우에는 한국 전쟁으로 생산시설의 절반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전쟁이 끝나 경제활동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였습니다. 1950년 3월 한국전쟁 이전에 발표된 경제안정원칙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조속한 극복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재정의 균형과 금융의 건전성 및 생산 증강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면에서는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행정보조금을 억제하고 세출을 철저히 줄였습니다. 동시에 조세 부담을 합리화하고 세금을 거두는 것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1950년도의 예산은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국채를 포함한 차입근에 의존하지 않고도 균형 재정을 달성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이런 추세를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 물자와 전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1950년 중에 7차례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났고 당시 여건상 추가 예산의 대부분은 한국은행을 통해 차입의 방식으로 조달되었습니다. 전쟁이 소강 상태에 빠지면서 재정 적자는 줄어들고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엔군 대여금을 통해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유엔군 대여금은 한국 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한국 정부가 유엔군에 일시적으로 빌려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한국 지폐를 발행해서 조달되었습니다.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하면서 유엔군 대여금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한국군 전쟁 지원과 유엔군의 한국 내 활동병기 명목으로 지출된 유엔군 대여금을 조달하기 위해 통화량이 급속하게 증가한 결과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었습니다. 1949년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1951년 12월에는 거의 8배의 물가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그 후에도 계속 이어져 인플레이션은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1951년 중반 무렵부터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경제 재건의 1차적 목표는 전쟁으로 파괴된 생산시설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격적인 경제 재건 추진에 앞서 우선 인플레이션을 막고 경제를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경제 재건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충격은 생산시설의 파괴에 한정되지 않았고 물가도 급속히 상승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는 생산활동보다 상업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해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한 물가 상승은 경제 재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생산을 하는 것보다 생산물을 가지고 있다가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것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 정부는 더 많은 전쟁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부는 화폐 공급량을 늘리게 되고 이는 다시 물가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우선 조세 수입을 최대한 늘려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1950년과 1951년에 조세와 관련된 법률들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결과 조세 수입은 1950년에 비하여 8.8배 증가하였습니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경제 재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였습니다. 쌀은 물가에 가장 강력하고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우선 물가 지수를 계산할 때 단일 상품으로 가중치가 가장 커서 전체의 20%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쌀에 대한 정부의 수요가 계속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전쟁 직전 정부의 식량 정책은 필요한 배급량에 해당하는 식량만을 수집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자유거래를 허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안에 총 식량 생산량의 3분의 1 이내에서 식량을 매입하여 가격을 조정하고 국민의 식생활을 보장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은 이러한 흐름을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우선 전쟁 때문에 현물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군량미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며 피난민에게 식량을 배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심지어 쌀 유통 구조가 마비되고 가격이 폭등하여 시장에서 식량 구입이 어려운 도시민에게도 식량 배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식량 필요량을 시장에서 직접 구입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출은 크게 확대될 것이 명확했습니다. 또한 당시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이 자금은 화폐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국방비에 더해 쌀 매입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안은 돈이 아닌 현물로 세금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1951년 과세표준은 다시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세율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쟁 전의 제도에서는 토지의 수입 금액에 대해 4%의 세율을 적용하였지만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일정 수확량 이하에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였고 일정 수확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28%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화폐 공급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전쟁 중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부 조세 수입의 3분의 1이 이 제도를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물론 전쟁 중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도입된 것이었고 이후 세율이 크게 인하되었고 결국 1960년에는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기는 하였지만 근대적 조세제도의 상징인 조세의 급납화가 중지되고 현물 조세로 돌아가는 것은 당시의 한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현금에서 현물로 변경하여도 물가는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은 군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직전에 10만 명 정도였던 군인의 수는 1952년에는 35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종전이 임박한 시점에는 55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유엔 대여금의 총액 또한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유엔군 대여금의 상환은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은 유엔군에게 한국 돈으로 제공되지만 유엔군은 대여금을 달러로 상환하기 때문에 유엔군 대여금이 상환되면 정부의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필요한 물자를 대량으로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자 도입은 정부로부터 외환을 구입한 민간 기업이 담당하기 때문에 정부는 시중에 늘어난 한국 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달러를 받을 때 정부에 한국 돈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거래는 통화량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킵니다. 1951년 10월 미국 정부는 처음으로 유엔 대여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경제를 안정시킬 분명한 행동을 보여준다면 유엔군 대여금을 전부 상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정부는 통화개혁을 통해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경제 안정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화개혁과 관련된 모든 조치는 정부가 의도한 대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강제로 저축된 예금의 인출을 금지하고 경제 재건에 필요한 자금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간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경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금 인출을 봉쇄하자 생산활동이 위축되었고 산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금 인출은 다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통화개혁을 통해 경제는 어느 정도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한국전쟁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1955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50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돈을 외국에서 빌리는 것도 어려웠고 수출을 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한국 경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원조밖에 없었습니다. 원조는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한국 정부가 가진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원조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는 미국 국회의 동의가 필요했고 그 자금의 사용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의 협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원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원조 물자를 도입할 것인지, 원조 물자 판매 가격은 어떤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그렇게 적립된 자금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이 중요하였습니다. 1952년에서 1960년까지의 외환 수입액을 보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였습니다. 무역의 수입의 대부분은 유엔 대여금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21%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72%는 원조였습니다. 원조가 가장 많이 제공된 1957년의 경우 국내 총생산의 23%를 원조가 차지하였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1987년부터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개발과 경제협력을 위한 장기간에 걸친 낮은 이자율의 차관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1991년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고 무상원조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담당한 저는 1980년에 태어났습니다.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의 전환이 있었던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닌 원조를 주는 나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성장시킨 과거 세대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